자, 이 복습용 기출문제 풀어보셨죠? 오늘 복습. 보니까 다른 건 다 뒤에 해답이 있으니까 보시기 바라고. 11번 보니까 너찌이론 있죠? 지난주에 지난주에 했었는데, 이 너찌이론이 보니까 2022년도에 시험이 출제됐더라고요. 2022년도 지방직 7급에 출제된 문제라 거기 한번 가져왔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찌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옆구리를 찔러서 살살. 그렇죠? 부드러운 개입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너찌는 어떤 신고전학적 경제학이 아니라 무슨 경제학? 행동 경제학. 그렇죠? 여기에 입각이 있었다. 그래서 자, 이 너찌를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봐요. 실제로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간접적으로 개입한다고 그랬죠. 자발적으로 뭐 하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우리가 지하철 탈 때도 뭐가 있으니까 여기에 신발 또는 발자국이 있으니까 지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실제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투표율을 높여야 돼. 그렇죠? 투표율을 높여야 되는데 투표 안 하면 뭐 한다? 벌금을 부과한다. 뭐 이런 것들은 직접적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투표율을 높일 때 전화를 해요. 투표할 의향이 있느냐고. 그렇죠? 그렇게 전화만 하면 사실 이렇게 조사 많이 하잖아. 투표 얼마나 할지. 그것보다는 여기다 언제 할 건지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언제 할 건지 어디서 할 건지 그렇죠? 누구랑 할 건지 이런 거 물어볼수록 훨씬 더 투표율이 올라간대요. 그러면 자 정부 입장에서는 너찌를 활용한다는 게 이렇게 인간의 심리를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정책들을 펴는 게보다 너찌 이론이다. 너찌 이론이 행정학에 적용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거기 너찌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을 선택 설계라고 한다. 방금 같이 설계했죠. 그런데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걸 너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율적인 거죠. 벌금 물고 이런 거 안 하죠. 안 지키면 어쩔 수 없단 말이야. 대표적인 게 거기 밑에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디폴트 옵션은 미리 정해진 사전 지정 옵션 제도인데, 자, 우리 쌤들 만약에 뭐 퇴직금을 받는단 말이야. 퇴직금은 정해져 있는데 이걸 디폴트 옵션이라고 해서 투자할 수 있어. 근데 이걸 미리 사전에 자기가 정해. 내가 이윤이 어느 정도 날 정도에 투자해 주세요. 그럼 당연히 뭐 하겠어요? 여기 봐봐. 물론 이윤이 높게 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럴수록 실패 확률도 높겠죠. 그것도 용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도 자기가 안 할 수도 있어요. 디폴트 옵션 퇴직금 나 안 해요. 그냥 받아갈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뭐 할 수 있어? 디폴트 옵션 같이 이렇게 가입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한다? 자유로운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걸 말한다. 그렇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피터스의 뉴 거번스의 정보개혁 모형 청킹을 꼭 외워두시라고 그랬습니다. 답을 한번 풀어보시고 최근에는 뭡니까? 신공공 서비스로 어디 갔지?
이 문제 안 내버렸네. 10번 같이 신공공 서비스론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자, 우리가 그것도 했고, 이제 한번 보면 딜레마 이론을, 지난번에 포스트 모더니즘, 딜레마 이론 이런 거 했다고 그랬죠. 그다음, 그래서 몇 페이지냐면, 자, 딜레마 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했던 186페이지에 좀 보도록 하면, 먼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뭘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이게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더니즘을 생각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모더니즘 시대는 근대야, 근대. 모더니즘 우리나라 번역하면 근대죠. 근대 시기는 우리가 세상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어. 뉴턴의 물리학. 뉴턴은 모든 게 다 인과 법칙이 있어, 없어? 뉴턴의 물리학은. 사과가 떨어진 건 뭐 때문이야? 중력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있는 곳은 달의 인력 때문에. 그리고 뉴턴의 물리학이 발표됐을 때 그 물리학들은 다 적용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겠어? 최소한 과학 분야에서는 우리가 객관적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객관적 사실이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모더니즘 시대의 지식은 객관적이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보편적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여기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오면 이 믿음들이 다 깨져버렸죠.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지식의 믿음들이 다 깨져버린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왜 양자역학, 그리고 뭐 보면 양자역학이란 말 나오고 양자역학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냐면, 양자역학은 이해할 수 없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전공한 사람도. 왜 그러냐면 뉴턴의 물리학으로 설명이 안 돼. 미시 세계는 뉴턴의 물리학을 적용하면 전혀 안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겠어, 없겠어? 알 수 없고. 또 그것이 뉴턴의 물리학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서 다 깨져버려. 다 깨지지 않지만 많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은 시간과 공간만큼은 아주 일정하다. 누구나 똑같다 이렇게 했는데 우주여행하고 온 사람들은 다를 수 있다고 그랬죠. 시간이 왜곡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우리 영화 보면 어디 갔다 오면 자기 이 딸이 막 자기보다 훨씬 늙어 있고 그러잖아. 그러면 시공간조차도 이렇게 되니까 뉴턴의 물리학이 전혀 안 맞아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과학계조차도 지식이라는 게 과연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냐? 상이 다 가변적, 맨날 변하는 거고 상대적이고. 여러분 뭐 빅뱅 이론이 지금 나와서 빅뱅 이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누구도 완전히 빅뱅 이론이 맞다 이런 거 없죠. 또 더 나은 이론을 깨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뭐 하려고 한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해체하려고 한다. 이 생각들은 이제 낡았다 이거죠. 해체하자. 그렇죠? 그래서 중국집에 가서 꼭 짜장면 먹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도 요즘 해체되는 거. 문학에서부터 예술에서부터 시작된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경향은 전 학문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해체에 의해서 특히 우리가 타자성을 옛날에는 여기는 억압했다면 여기는 뭐 해주자? 존중해주자.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 한번 생각. 우리가 근대의 행정은 보통 국민들하고 정부하고 있을 때
관료들하고 있을 때 관료들이 동일자였어. 국민들은 관료들이 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뭐였어? 타자성. 그렇죠? 그러면 타자성을 존중하자, 그 말은 누굴 존중하자는 말이 되겠어? 이제 시민들에 대한 봉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주도적인 입장을 시민들이 또 어느 정도 주도적인 입장을 취해서 나서야 된다. 그렇죠? 방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신공공 서비스론 같은 경우 뭘 강조했다 그랬어? 시민에게 봉사를 강조했다 그랬죠. 그다음 진리가 있다 그랬어? 아니면 담론의 결과가 진리라고 그랬어? 진리가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 진리라는 게 객관적 진리가 없고, 진리라는 건 서로 간에 뭐하는 것의 결과이다. 토론, 담론한 것의 결과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담론의 결과가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니고 신공공 서비스는 담론의 결과가 진리이고 이게 바로 공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신공공 서비스론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신공공 서비스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반을 둔다. 이것도 맞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 부분은 이런 거야. 이 부분이 이제 서로 간에 정반대적인 시각에서 접근했다면 이 부분은 봐봐. 여기는 실증주의 나왔고,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계승한 게 논리 실증주의 또는 분석 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나왔던 현상학, 해석학, 이 부분은 뭐냐면, 그냥 한번 현상학, 해석학은 제가 두더지 총각하고 다람쥐 처녀 이야기를 하면서 인식시켜 드렸는데, 여기는 어떤 생각이냐면, 여기는 봐봐, 가운데 있잖아. 아직은 뉴턴 물리학이 강하게 힘을 발휘할 때니까, 여기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 자연과학은 객관적인 진리가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사회과학은, 인간들이 사는 삶은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모두 다 객관적 진리가 있다. 이런 입장이라면, 그걸 계승한 여기는 계속 똑같겠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다? 자연과학은 그럴지 몰라도 사회과학은 달라. 근데 여기 가면 자연과학도 마찬가지보다 객관적 진리는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담론이라는 건 뭘 거쳤을 때 우리가 담론이라고 이야기한다? 담론은 수기, 그렇죠? 수기 과정이 거쳤을 때 우리가 담론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럼 제대로 된 수기가 되려면 우리가 뭐가 없어진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랬어. 이데올로기가 거의 이데올로기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없어진 상태를 담론 상태, 이상적 담론이라고 그랬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비판 철학을 이야기했는데 그 비판 철학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이 부분은 기본에 해당돼요. 어느 학문이든지 보면 현상학, 해석학 또는 비판 철학 이런 말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지금 정책론을 할 건데 정책론은 똑같이 이런 철학들이 배경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시다시피 철학은 만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의 철학적인 배경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190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문제 풀어보고 이거 이제 딜레마하고 어떤 것 부분 시차이론도 한번 살짝 봐두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190페이지 보니까 14번 파머가 주장한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이론에서는 이거 풀었나요? 지난주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개체가 아닌 도덕적인 타자로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타자성의 존중, 도덕적인 타자 같은 말입니다. 파머가 주장한 포스트모더니스트 행정 이론에서는, 자, 파머가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을 다 주장한 건 아니고, 파머라는 사람은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을 행정학에 접합시킨 사람. 이론에서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허용되는 상상보다는 과학적 합리성보다는 뭘 강조한다 그랬어? 상상. 그쵸? 그래서 상상이나 그 앞에 188페이지 보니까 과학적 관리론이 아니라 뭘 강조한다고? 상상. 해체로서 텍스트, 탈영역화, 타자성 존중 이런 것들이 강조된다 그랬죠? 말도 안 되지. 과학적 합리성은 말도 안 돼. 과학적 합리성이 뭐겠어? 모더니즘이잖아. 자, 파머가 주장한 포스트 모더니티 행정이론에서는 행정에서도 지식과 학문의 영역 간 경계가 사라진 탈영역화 맞고, 파머가 주장한 포스트 모더니티 행정이론에서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설하는 해체를 통해 맞죠? 해체. 상상, 탈영역화, 은유, 과학주의, 해체 중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특징이 아닌 것은 과학주의다. 그 말 알겠죠?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초한 행정이론은 맥락 의존적인 진리를 거부한다. 진리는 맥락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맥락 의존적이라는 건 그 상황의 진리이고, 이 상황이 지나가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초한 행정이론은 타자에 대한 대상화. 이게 이제 타자에 대한 대상은 타자성의 억압이라는 뜻입니다. 대상으로 잡는다. 이건 억압한다. 타자성에 대한 억압을 거부하죠. 타자성 존중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초한 행정이론은 고유한 이론의 영역을 거부. 그렇죠. 우리가 영역이 해체된다 그랬죠. 포스트 모더니즘 기초 행정이론 지배를 야기하는 권력을 당연히 거대 담론이 아니라 소수자니까 거부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은 의외로 출제가 되면 좀 당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좀 정확히만 알아두면 좋겠죠. 그다음 딜레마 이론. 딜레마 이론은, 자, 우리가 한 장만 넘겨서 186페이지 보면, 시간을 쫓겨서 간단히 했었는데, 딜레마 상황이라는 것은, 자, 이 말이 중요해요. 딜레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난주 자료 중에 이런 게 나왔어요. 유사 개념과 비교, 이게 나왔어요. 지난주 자료에서. 그럴 때, 불확실성과 비교, 모호성, 애매성, 딜레마 상황 이렇게 비교가 나왔는데, 딜레마 상황은, 자, 지난주에 한번 자료 나눠드린 거 있죠? 행동경제학 나눠드린 거에 뒤쪽 부분 3페이지에 선생님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냥 불확실성이라든가 애매성, 모호성 이런 것들은 대안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딜레마상은 대안의 결과도 알아. 왜 이런 대안이 나왔는지도 다 알아. 왜 이런 인과관계도까지도 다 아는데 선택하기 힘든 거. 자, 제수의 딜레마 이야기 했었죠. 제수가 다 알아. 봐봐. 제수가 둘 다 뭐 하면 되겠어요? 둘 다 부인하면 뭐 6개월밖에 안 살아. 그런데 한 사람만 잡아러 가면 잡혀간 사람은 무죄고, 이 잡혀가는 사람은 괘씸하니까 10년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 제수는 다 알잖아. 뭘 알아? 나온 결과도 알고,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올 거라는 것도 다 알죠. 내가 뭐 하려고? 됐으면 형을 적게 살려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자백할까 말까 굉장히 어렵죠. 둘 다 자백하면 뭐가 돼? 둘 다 자백하면 거기 있는 것처럼 둘 다 자백을 해버리면 5년씩이나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자백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 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딜레마 이론이다. 그렇다고 해서 반만 자백하고 반은 자백하 이런 건 없어. 그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기 분절성 한번 봐봐. 대안 간 절충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거기 186페이지 중간 정도의 논리적 구성 요건으로서 분절성 이거 있죠. 분절성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 대안 간 절충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상충성. 여러분, 자백하든 부정이하든 두 가지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자, 대안의 상충으로 인해 하나의 대안만 선택해야죠. 나는 부인도 하고 자백도 할래. 이건 말이 안 되죠. 세 번째, 균등성. 대안이 가져올 결과 가치가 균등해야 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가치까지도 뭐 한다? 뭐 하는 거 같단 말이야. 자, 쉽게 해서 우리가 어떻다 그랬어? 지금 많은 곳에 공원을 확보해 놨단 말이야. 공원을 확보해 놓고 20년 안에 공원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못해서 지금 한 2, 3년 전에 이걸 뭐 하도록 다 여기 봐봐. 공원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득하고 했을 때 이득하고 이 사람들이 뭐였겠어? 자기 소유권을 사용 못했죠, 20년간.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됐을 때 이득하고 사실 비슷비슷하죠. 이게 너무 높다 그러면 너무 사적인 개인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되잖아. 비싸기 때문에 뭐 한다? 거기 같이 결과 같이 균등하고 그 다음 최소한 하나는 선택해야 되겠죠. 20년 딱 정해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선택할 게 없잖아.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딜레마 이론 OX 한번 풀어볼까요?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오는지. 앞에 1, 2, 3, 4는 그냥 1, 2, 3, 4, 5까지는 딜레마 문제 자체가 190페이지 1번부터 5번까지는 문제 자체가 딜레마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였어. 밑에. 그래서 딜레마 이론은 정부 활동 기술적,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고 정부와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촉매자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이건 전혀 딜레마와 관계없죠. 신공공관리론이죠. 딜레마 이론은 전략적 합리성을 중시하고 공유된 가치 창출을 위한 시민과 지역 공동체, 집단들 사이의 이익을 협상하고 중재하는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행정이론이다. 공유된 가치 창출, 전략적 전합, 그쵸? 중시건 신공공 서비스. 딜레마 이론은 정부 신뢰를 강조하고 정부 신뢰가 정부와 시민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정부 효과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이건 뉴 거버넌스. 딜레마 이론은 시차를 두고 변하는 사회현상을 발생시키는 주제들의 속성이나 형태의 연구, 행정이론 연구의 핵심이 된다고 주장하고 이를 행정현상 연구에 적용했다. 시차 이론. 그렇죠? 시차잖아, 시차. 거기 답이 나와 있죠, 시차. 딜레마 이론은 상황의 특성, 대안의 성격, 결과가치 비교평가, 행위자의 특성 등 상황이 야기하는 현실적 조건 하에서 대안의 선택 방법을 규명하는 것을 통해 행정이론 발전에 기여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안의 선택 방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문제는 실제 문제는 쉬웠습니다. 오지선다의 문제였는데 좀 쉬웠어요. 6번 딜레마 이론은 부정확한 정보와 의사결정 능력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딜레마 사항에 주목한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딜레마 이론은 자 정보가 명확하다고 그랬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왜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이렇습니다. 딜레마는 대안이 구체적이고 명료할 때입니다. 대안이 구체적이면서 명료해.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대안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렇죠?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료하죠.
아까 제수의 딜레마도 대안이 있다고 두 가지밖에 없고 명확하잖아. 그렇죠? 그 다음 딜레마에 이르는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비결정도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대응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결정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해결책 중에 하나다. 근데 아까 비선택성이 있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대안을 선택하는 비결정도 하나의 대응 형태로 이야기될 수는 있어요. 딜레마 이론 두 대안이 추구하는 가치관 충돌이 있는 경우 결국 절충안을 선택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 절충 불가능성. 그쵸? 아까 이런 것들을 단절성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절성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분절성이라고 앞에 나와 있죠. 단절성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아까 절충안 나 자백 이만큼만 하고 이만큼 안 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럴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딜레마 구성 요건으로서 단전성이라는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면 어떤 식의 결정이든 선택해야 돼. 이건 아니라고 그랬죠. 단절성은 절충안 선택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선택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이건 선택 불가피성 이렇게 불렀죠. 앞에 가면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선택의 불가피성 이야기합니다. 186페이지 보니까 선택 불가피성 있죠. 자, 지금 이런 이론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이거 정책론을 다시 한번 합니다. 딜레마 이론은 그때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라고. 시차 이론은 시차 이론은 우리가 어떤 걸 고려하지 않는다는가. 정책론에 주로 나온 이론인데 어떤 정책을 썼을 때 시차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없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우리 쌤 바둑을 두신 분 혹시 바둑 잘 두시나요? 바둑 관심 없죠? 바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순이라고 그러죠. 뭘 먼저 두고 나중에 뒀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죠. 이처럼 정책을 할 때 우리가 정책을 쭉 할 때 시기를 놓쳤다고도 하죠. 이때 했으면 그 정책이 효과가 있을 건데 만약에 우리 잼버리 사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걸 미리 만약에 지금같이 막 사회 악방문으로 했던 것들을 미리 했으면 어떻게 될까? 이를테면 무슨 차입니까? 냉방차도 막 넣어놓고 이런 걸 미리 했으면 훨씬 결과가 달라졌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시차 이론에서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다시피 전용 차로제. 처음에 전용 차로제 엄청 비판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결과는 뭐였냐면 갑자기 그거 바꾸니까 모든 시내버스들이 이제 안쪽으로 막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시내버스들이 익숙하니까 거기에 딱딱 맞춰서 가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 거기로만 가야 되니까 갑자기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교통이 엄청나게 마비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렸죠. 그럼 어떤 정책이든 그 결과를 알려면 뭘 고려해야 된다? 어느 정도 시차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이론이고 우리나라 장정규 교수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 좀 학문 사대주의가 있죠. 우리나라 교수들이 주장한 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시차 이론 딱 한 번 나오고 아예 안 나와 지금까지. 10번 보니까 시차 이론은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간 인과관계가 원인 변두를 작성하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 안 되죠. 시차 이론은 정책이나 제도 도입 이후 어느 시점에서 변경을 시도해야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주목한다. 맞죠? 시차 이론은 정책이나 제도 효과는 어느 정도 숙성 기간이 지난 후에 평가 그런다고 그랬죠. 아까 자동차 우리 시내버스 전용 차로제. 시차 이론은 정책이나 제도 효과는 어느 정도 숙성 기간이 지난 후에 평가받고
자, 13번 시차 이론은 숙성 기간이 지난 후에 평가하는 것이 잠재기로 본다 맞고 13번 시차 이론은 시차적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아 정부 계획 실패가 나타난다고 본다. 시차 이론은 그런다는 거야. 정부 계획을 할 때도 이 시점이 있다는 그걸 놓치면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나머지 총론은 이미 풀었던 거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론. 자, 정책 이걸 조금 설명하고 전부 한번 개관을 조금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정책론은 행정학 영역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주로 정치학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거죠. 어디서 정치에서 정치 영역에서 정책을 결정하면 행정은 그냥 그걸 뭐한다? 집행한다. 정책에서 결정한 것을 그냥 집행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은 집행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결정된 사항 뭐 오펜하이머 보셨어요? 맨하탄 프로젝트 오펜하이머 영화 이번에 나온 거 놀란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안 봤어요? 봤어요? 공부하시느라 못 봤구나. 그 보면,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그 일본에 떨어뜨리는 핵무기 만드는 계획이었어요. 오펜하이머는 거기에 책임자였고. 그렇죠? 그러면, 핵무기를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 누구였어? 대통령이나 유해사,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그럼 관료들은 뭐였냐? 집행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이제 이미 결정됐으니까 거기 보면 기획을 하고, 그렇죠? 기획을 한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어떻게 이 핵무기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거 쭉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그다음 거기 이 핵무기 만들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죠. 거기에 일할 사람을 구해야 되겠죠. 거기 한번 잘 봐요.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사람 구하는 모습 같은 거 다 나옵니다. 조직을 짜기 위해서. 그다음 뭐가 필요해? 재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행정은 이거 한다고 생각했다면 이거 한다고. 행정은 위에서 정해준 거 이런 거 하는데 조금 이제 포스코브는 여기를 조금 더 늘렸어요. 이런 부분을.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지시하고 협력하고 이런 것들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포스코브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보고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 P가 뭐냐? 플랜이었어. O가 뭡니까? 조직. S가 스태프, 인사. D가 지시, 디렉션 지시. 그래서 그 다음 CEO가 이제 서로 간에 조종하는 거. 그 다음 R이 보고하는, 리포팅, 보고하는 거. 버저팅, 재정. 그러면 이것들은 사실은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여기서 그냥 묶어서 조직론에서 다뤘단 말이야. 그럼 결국 기획, 조직, 인사, 그 다음 재정 이렇단 말이야.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스텝도 있고 조직에서 주로 조직론은 좀 다루고 있고, 그렇죠? 넣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달리했다가 서서히 행정 관료들도 뭐한다? 정치적인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게 바로 정책적 이론론인데 역사적으로 쭉 보면 언제 나왔는지 봐봐. 초기에 그냥
펜들소법 나왔다가 그때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그 다음, 우리가 1930년대, 40년대 통치 기능론이 나와서 우리가 알다시피 테네시 강유역, 루즈벨트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일으켰던 이 부분, 통치 기능론. 그 다음, 우리가 행태주의라고 해서, 사이먼 행태주의였었죠. 이게 1960년까지. 그 다음, 후기 행태주의, 그 다음 신행정학,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정책론은 서서히 어디서부터 이야기 됐냐면, 여기서 이 상황을 봤었단 말이에요. 이제 관료들도 뭐 해야 돼? 정치를 좀 해야 돼. 지금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법안을 원래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각 부처에서 이 법안이 훨씬 더 많이 제안돼서 결정되죠. 그렇죠? 이를테면 고교 학점제는 국회의원 제안한 거 아니에요. 누가 제안하냐면 교육부에서 제안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많은 관료들도 뭐 한다? 정책 결정한다. 정치적 영역에서 활동한다. 지금에도 그러는데 당시에도 그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1950년대 이걸 주장했어요. 뭘 넣자? 행정학에도 주요한 걸로 정책을 집어넣자. 물론 그럼으로써 이제 기획이 조금 약해졌어요. 계획은 짠다는 건 정책 속에 거의 다 정책이 하다 보면 쭉 어떻게 해라고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건 놔두고 일단은 그러면 정책을 여기다 넣었다고 해서 정책학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워낙 사이먼의 행태주의가 강조됐기 때문에 행태주의는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고 가치적인 부분을 따지지 말자고 그랬죠. 근데 정치인들이 하는 부분은 거의 다 가치 합리적인 배분이라고, 정치라는 말 자체가 가치 합리적인 배분이에요. 정의 자체가. 이 정치라는 거, 이 재원, 한정된 재원이잖아, 우리 세금. 이걸 A에다 쓸지 B에다 쓸지는 보여야 되겠어. 정해야 되겠죠. 그쵸? 그게 바로 정치라는 거. 그러면 그걸 정할 때 여기를 다리를 놔야 될지 뭐 한다, 배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또는 어느 지역에다 뭘 투자할 때 부분은 가치적인 부분이죠. 가난한 사람 돕는데 더 많이 할 건지, 아니면 경제를 향상시키는데 더 많이 할 건지, 그건 상당히 가치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 합리적인 배분이 정치니까 여기서는 이 가치와 사실 분리하고 가치는 하지 말아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정책학이 나올 뭐가 없단 말이야. 주장됐지만 별로 인기가 없었어. 그러다가 여기서 한번 자생해. 여기서부터 갑자기 뭐라고 그랬어? 이제 행정의 적실성. 행정은 거의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된다. 특히 빈부격차가 크니까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또 지향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있었죠. 그래서 정책학이 등장한 건 여기 시기. 1960년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럼 정책학에서는 도대체 뭘 다루느냐? 이걸 또 알아야 되겠죠. 지금 등장하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정책학에서는 그럼 뭘 다루느냐? 자, 뭐예요? 사회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사회에서는 여러 문제가 있겠죠.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겠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정책에는 굉장히 많은 이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엊그저께 악성민원으로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죠. 그렇죠? 자, 초등학교 교사가 정말 충격적이게도 학교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합시다. 교권이라는 것들이 문제가 된 것들이, 교권 문제가 하루아침 문제입니까? 이번에 딱 일어난 겁니까? 굉장히 많이 있었죠. 자, 악성 민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옛날에 굉장히 많았습니까?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국가가 이걸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것이 해결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정책인데, 그렇죠? 교권 보호 정책 또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정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과정을 보자 이거죠. 그럴 때 자, 일단 전체적인 거 한번 개관을 해보고 정책 의제 설정이라는 부분을 합니다. 이제 전체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정책 의제 설정은 이걸 다뤄요. 그 많은 문제 중에서 어떤 건 정부가 다루고 어떤 건 안 다루는 거죠. 정부라는 것이 모든 사회 문제를 다 다룰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해봐. 왜 어떤 건 정부에서 다루고 어떤 건 안 다루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 의제 설정은 어디까지 다루냐면 사회적 문제가 정부 의제로 들어오기까지, 공식 의제로 들어오기까지. 그렇죠? 정부의 공식 의제로 되기까지를 다룬단 말이에요. 여기 이해는 됐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봐. 지금 악성민원도 있고 이 교권보호 문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악성민원도 있는데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지금은 안 다루죠. 신문에만 나와 있죠. 그런데 교권보호 문제는 이제 자살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 정부에서도 많이 교육부뿐만 아니라 정부 국무회의 같은 데서 많이 논의되고 있죠. 거기까지 다루는 게 뭐다? 정책 의제 설정이에요. 그 다음 이게 의제 설정이 됐으면 정책을 뭐 해야 되겠어? 결정해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정책 결정에서는 뭐가 필요하겠어? 자, 봐봐. 교권 보호에 대한 정책 대안이 A안, B안, C안, D안 여러 가지 안들을 일단 마련하고, 그렇죠? 이 안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좋은지 뭐 해봐야 되겠어? 정책을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책 분석도 여기에 들어가. 그리고 나서 이 안 중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하는 거. 여기까지 다루는 게 정책 결정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요. 여기서 뭘 다루겠냐? 뭐 합리모형 같은 경우는 모든 대안들을 다 고려해보고 거기서 비시 분석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해야 된다.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뭐 합리모형. 점정모형은 뭘 그래? 옛날 교권보호에다가 조금 더 향상된 정책 정도 추구할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들을 다룬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 선생님 이제 좋아. 이게 이제 결정됐어. A안으로. 봐도 이제 어느 정도 가장 합리적이다 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 뭘 다뤄야 되겠어? 정책 결정됐으니까 집행을 해야 되겠죠. 정책 집행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럼 자, 우리 선생님들 금방 이야기했지만 의제 설정하고 결정했습니다. 집행하고 그 다음 뭘 다루겠죠? 그렇죠. 평가하겠죠. 아, 정책론은 그럼 몇 가지 이제 여기는 개관은 빼버리더라도 순서대로 이야기되고 있구나. 뭐부터?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구나. 그러면 정책 의제 설정도 물론 단순하게 지금 이야기했지만 어떤 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정책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언제 나왔는지, 그 다음 정책론은 어떻게 생겼는지 봤죠? 거의 대부분 책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그렇죠? 아니, 이걸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행정학에서 할 수 있는 집행 같은 거 여기에 들어가 버렸네. 한때는 그냥 정책학이 거의 행정학
것과 비슷한 정도로 이야기됐다가 요즘은 조금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결정된 것 집행에 관한 문제만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가를 따집니다. 일단 자, 이건 뒤에 할 때마다 하겠습니다. 그럼 대강 정책론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대강 알겠죠? 그래서 자, 머릿속에다 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져? 매핑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매핑. 그렇죠? 자, 거기 그럼 이제 개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책론에 대한 개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개념은 희소한 사회적 자본의 권위적 배분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정치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거, 합리적 배분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희소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다루는 게보다 정책이다. 또는 권위적 배분해도 됩니다. 합리적 또는 권위적 배분.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그런 정의들은 가히 비슷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번 정책의 개념적 속성 정책이란 그 주체의 개인이나 사적 집단인 정부나 정부 공공기관이라는 점이다. 이런 것들은 다 알겠고 여기는 그 마번이 중요합니다. 정책은 규범지향성. 정책은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정책은 가치 합리적인 배분이라고 그랬죠. 미래지향성, 변화지향성, 정치성, 행동지향성, 가변성 이런 것들을 다 대표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정책들 봐봐.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유치에 가셨을 때 정책들을 많이 할 건데 인천시 정책도 많이 입안하고 그럴 건데 당연히 뭐 할 수 있겠어? 어느 정도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나오겠죠? 정책이라는 건. 그다음 거기에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거고 미래, 변화, 정치성 있고 행동지향성, 가변성 등이 있다. 현대적 정책학이 등장해서 라스웰의 정책지향이라는 책 1951년도에 지어졌죠. 근데 1951년도는 어떤 해였다고 그랬어요? 1940년부터 1960년까지는 행태주의, 사이먼의 행태주의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라고 그랬죠. 근데 하필이면 한 중간에 주장됐으니까 이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봉 후기 행태주의 등장으로 뭐가 일어났다? 정책학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봐봐요. 후기 행태주의는 어떤 걸 비판했어요? 후기 행태주의는 행태주의를 비판했는데 행태주의가 너무 어떤 부분만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는 논리 실증주의 입장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지만 그건 꼭 알아둬야 돼요. 과학적 방법까지 비판한 건 아닙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제일 밑에 후기 행태주의는 과학적 방법을 포기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가능한 과학적 방법과 기법을 어디에 적용하자? 정치 문제, 사회 문제 해결에 적용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다음 라스웰의 주장에서 특성은 뭐냐면 정책학은 문제지향성 그러겠죠? 정책학은 주로 어떤 거 우리가 정책에 뭐 있을 때 나와? 방금 교권 보호 이런 것도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나오니까 하는 거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문제지향성. 그 다음 맥락성을 가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와 관련해서 맥락성이 있어서 맥락성이라는 건 우리가 이런 거야. 언제 어디서나 문제였다. 이거 맥락성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현대 사회가 되면서 우리가 저출산 문제는 맥락성이 있는 문제죠. 옛날에는 저출산 문제가 없었잖아. 그런 것들은 이럴 때는 맥락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책은 다 맥락성을 띌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연합학문적성.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자, 이거 교권보 문제를 해결할 때 교육학으로만 해결될 수 있겠어요? 참말에 그런 것도 아니겠죠. 뭐 법적인 문제, 법학, 경제적인 문제, 경제 다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산성비 문제만 해결할 때 꼭 과학적 이 지구학으로만 해결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연합왕적 성격과 규범지향성과 당위성을 갖고 있다. 우리가 악성민호는 없어져야 되죠. 아예 악성민호 없어. 막 맨날 앵판 치고 와서 못 내려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런 무엇을 우리가 규범성이라는 것은 뭐라고 규범지향성이라는 것. 무엇을 해야 한다 또는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 규범이라고 그랬죠. 그럼 규범지향성. 이런 건 없어져야 한다는 걸 전제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정책이. 그다음 라스웰이 정책학이 제공하는 두 가지 유형의 지식.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선생님들 좀 이런 거 나왔을 때 알지만 틀릴 수 있어서 꼭 알지만 외워둬야 될 게 정책학을 하려고 하면 라스웰은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하대요. 무엇에 대한 지식? 정책 과정에 대한 지식. 제가 아까 정책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이런 것에 대한 지식 필요하면 필요해요. 이게 과정에 관한 지식이야.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 아까 정책 과정 봤었죠? 그래서 정책을 위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렇죠?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 이게 뭔 말이냐면, 자, 환경오염을 다룬다. 이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룬다. 할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염수 문제를 다룰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거기 사무관이 다룰 수 있겠어, 없겠어? 최소한 환경부 같은 곳에서 다뤄야 되겠죠. 즉, 환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오염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정책을 만들 수 있겠죠. 어떤 정책을 할 때 우리가 국방 정책 한번 생각해봐. 국방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이 만약에 아무리 이제 이 경력이 쌓여서 정책을 만든다 할 때 정책을 만들 수가 좀 힘들겠죠. 내가 경력상 정책 과정 많이 해봤어. 이 정책 선생님이 맡고 있는 정책 다 해봤어. 그래서 어떨 때 의제 설정을 어떻게 이루고 정책 결정 어떻게 할지 언제에 대해서 완전히 빠삭하게 잘 알아. 그렇지만 국방 정책 할 수 있어? 할 수 없죠. 그러면 이 정책 과정에 대한 지식은 어떤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 거기 있는 것처럼 경험적이고 실질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많이 해봄으로써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정책에 필요한 지식, 여기 미안해.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은 사실은 거기 같이 뭐여야 되겠어? 실질적인 내용에 관한 지식이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처방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죠. 내가 오염수 문제를 다루든 국방 문제 이런 데서 처방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방적, 규범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조금 헷갈려요. 이게 시험장에서는 실제 좀 헷갈리니까 선생님들은 어떻게 애우면 되냐면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좀 외워둡시다. 자, 거기 문맥 연구라는 것은 앞에 문화적 문제지향성, 맥락성, 연합성, 규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D목은 들어올 정책학의 특징은 묵시적 지식, 초함성을 중시한다 이런 게 있는데 신비한 페이지가 52페이지, 요약지 52페이지.
자, 이제 거기 위에는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거기 관경실 필규처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 관경실은 뭐냐면 우리가 뭐뭇에 관한 지식은 뭐라고 그랬어? 뭐뭇에 관한 지식은 자 거기 있는 것처럼 뭐뭇에 관한 지식은 경험적이고 실증적이라고 그랬죠. 관경실. 그다음 필요한 지식은 규범적이고 처방적이라고 그랬죠. 시험장에 가면 순간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관경실, 필규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인인 경실과 필규처가 공동으로 연구했다. 정책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198페이지 보면 정책 목표가 있고 정책 목표에 대한 정책 수단이 있고 정책 대상 집단이 있고 그쵸? 자, 세 가지 요소로 돼 있겠죠, 정책은. 그쵸? 선생님 19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정책 구성 요소는 세 가지,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정책 대상 집단이 있겠죠. 그러면 정책 목표하고 정책 수단은 어떤 관계야? 우리가 교통을 원활하자 했을 때 수단은 뭐가 있겠어? 그럼 교통을 원활하려면 차량 통행이 신속화돼야 되겠죠. 그 다음 대중교통이 확대돼야 되겠죠. 그럼 또 차량 통행의 신속화라는 이건 여기서는 수단이지만 그 밑에 비해서는 목적이 된단 말이야. 교통을 원활하는 측면에서는 수단이 되지만 그 밑에 도로 건설, 도로 확장, 왜 하냐? 차량 통행의 신속화를 위해서 한다. 그럼 역시 목표가 되겠죠. 대중교통의 확대, 지하철 확대, 버스 증차. 왜 하냐? 대중교통 수단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럼 이것도 목표 수단 관계가 되겠죠. 이렇게 계층대로 돼 있다. 자, 이건 정책 효과는 뒤에 다시 한번 목표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세 가지 요소는 정책학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일단 그런 게 있다는 정도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기출문제를 통한 형성평가 한번 볼까요? 라스웰의 정책 지향에서 정책학은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 맞죠? 라스웰의 정책 지향에서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은 관경실, 필교처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관경실이니까 관한 지식은 실증, 경험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 규범적, 처방적은 필교처니까 필요한 지식이죠. 그래서 정책 과정에 관한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X 필요한 이게 5죠. 필요한 지식 그렇죠? 3번 라스웰의 정책 지향에서 정책적 의사결정을 사회적 과정의 부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맞습니다. 라스웰의 정책 지향에서 다양한 연구 방법 사용을 장려한다. 맞습니다. 현대적 정책학은 1951년 발표된 라스웰의 정책 지향이라는 논문에 시작됐다도 맞고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 라스웰의 정책학의 특성으로 문제, 맥락, 범학문성 범학문이라는 건 여러 학문이 연계된다는 뜻입니다. 규범지향성 맞죠? 라스웰의 주장은 1950년대 당시에 미국 정치학계를 휩쓸던 행태주의에 밀려 1960년대 말에 와서야 비로소 재출발하게 됐다 맞고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후기 행태주의는 과학적 방법을 자 아까 가치와 사실을 분리한 걸 비판했지 과학적 방법을 지향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향이라는 문제에서 틀렸다. 자, 9번 정책은 정치적 행정적 과정으로 단순하고
선생님 단순하고 정태적 과정이라고 그랬습니까? 복잡하고 동태적 과정이라고 그랬어. 정책은 맨날 변하는 거죠. 복잡할 뿐만 아니라. 10번 정책 자체가 하나의 행동 노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개인들의 행동을 위한 지침 역할을 한다. 이것도 맞죠? 정책은 변동과 안정을 야기하기도 하며 사회 이익을 조정, 통합하기도 한다. 정확히 봤죠? 여기까지 일단 봤습니다. 지금 정책학이 어떻게 부각됐는지, 그 다음 정책학의 어떤 모양인지를 봤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정책의 유형 부분 하겠습니다.